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알고 계신가요? 남자 평균 수명은 86.7세, 여자 평균 수명은 90.7세로 매년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사라지면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직업을 알아보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전망 있는 직업을 추천드릴 예정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전망 있는 자격증 추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첫 번째,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입니다. 작년 5월 코로나 종식 선언을 한 뒤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방문객들이 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K-팝에 이어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다양한 문화를 통해 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다양한 문화로 외국인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또 다른 우수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K-의료기술입니다. 이미 한국의 의료기술은 유명한데요. 의료관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의 진료 및 수술을 받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규모가 늘어나고 있는 의료관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 있는데요. 그 직업이 바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입니다. 의료통역사라고 부르기도 해요. 국제, 의료, 관광 이 세 가지가 접목된 직업이라 보면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분야를 모두 담당해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일반 통역사와 가장 큰 차이는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한국을 소개하는 관광과 함께 한국에 머무는 동안 지낼 수 있는 숙소를 알아봐 주기도 하는데요. 진료 및 수술을 받기 위해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을 하면 대부분 성형수술을 1순위로 떠올리지만 사실 성형외과 진료 목적보다 내과 진료가 가장 많다고 해요. 건강검진이나 암치료 등 한국의 뛰어난 의료기술 때문에 내방하는 외국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의료관광 코디네이터의 연봉은 의원급의 경우 2,400만원에서 3,400만원, 병원급에서는 2,800만원에서 4,000만원, 종합병원은 3,2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을 보이지만 경력과 근무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관광 에이전시나 여행사에서도 근무를 하는데 외국인의 방문이 많을수록 연봉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국가 자격증이 별도로 있는데요.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취업처에 따라 자격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데 사실 자격증 유무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투입 시 소통에 문제없는 외국어 능력과 적극적인 태도라고 합니다. 현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학력과 자격증 등의 스펙이 아닌 경력이나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가 자격증의 역할이 있어요. 시장에서 불법 브로커를 척결하기 위해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라는 국가 자격증이 2013년도에 생겼는데요. 공인된 자격 없이 의료관광 사업을 진행한다면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자격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구직 정보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채용 일정이 상시로 올라오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 취득자에 대한 의무 고용 제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외국 관광객이 더 많아지고 의료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제의료 코디네이터의 고용이 더 나은 우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상담사와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최근 뉴스나 각종 매체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건 중 하나는 청소년 문제입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의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학업 중단의 문제만이 아닌 학생들이 범죄로 빠지는 비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내몰리는 것은 공교육 문제가 심각한 것이라 하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청소년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올바른 정신과 청소년의 인격을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청소년 상담사입니다. 청소년의 문제 해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청소년과 직접 소통을 하는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도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사와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육성 및 지도 업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업무 범위가 유사한데요.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 지도사와 청소년 상담사를 청소년 지도자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취업 난이도로 구분할 경우 청소년 지도사는 필기 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센터, 유스 호스텔, 수련원 등의 취업이 가능하며 청소년 상담사는 청소년 센터, 위클래스, 청소년 상담센터 등 전체적인 상담 업무가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청소년 상담사는 학교나 공기관, 사설기관 등 소속된 곳에 따라 연봉이 다르기도 합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수련관, 학교 등 공기관에 속하는 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국가에서 지급하고 회기당 2에서 3만원대로 하루 평균 4회기 이상을 하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그럼 대충 급여나 연봉도 한정되어 있겠죠? 병원이나 유료상담센터 등 사설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내담자가 지불한 비용으로 지급이 되고 회기당 5에서 12만원대로 평균 9회기 이하 근무를 하며 높은 급여, 연봉을 받기도 합니다.
월 40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사설기관 근무자가 9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학에서 근무를 하는 청소년 상담사의 경우엔 대학 등록금의 일부로 지급이 되고 대학 소속으로 근무를 하며 풀타임, 시간제 근무가 다르다고 해요. 평균 6에서 8시간 근무할 경우 10에서 20만 원의 일당으로 책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무지나 경력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데요. 최소 50만 원부터 500만 원까지 개인 역량에 따라 큰 급여 차이를 보이기도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되기 위해 상담심리사나 전문 상담사 등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취업 시장에는 두 가지 자격증이 대표적인 기본 자격증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자격증의 유무가 취업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겪는 수련 과정들이 상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때문에 취득하면 좋다는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두 자격증은 발급 협회가 다른데요. 자격증의 본질은 비슷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두 가지 모두 취득했을 경우 10만 원 정도의 연회비와 보수교육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소 높은 유지비용과 시간 투자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의 진로, 교육,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수련원과 수련관에 취업을 해요. 수련원은 초중고등학생 때 수련회로 갔던 야외 활동을 하는 곳이고 수련관은 학교와 연계되어 있으며 학교 수업 외 활동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지역별로 청소년 관련 시설이 설치되어 있도록 법으로 지정되어 있어 구립 형태로 운영돼요. 하지만 나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위탁하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업 특성상 공무원처럼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외부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시 기한 내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야근이 잦은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의 2023년 호봉표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구인 등 취업 정보는 청소년 지도사 종합정보 시스템 홈페이지와 한국청소년 수련시설협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청소년 지도사 면접 시 청소년 법률 관련 질문과 자질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고 청소년들과 어울릴 수 있을 밝은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추가로 공공기관들과 사무 관련 업무가 많으니 엑셀이나 한글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면 업무에 도움이 됩니다. 자격증으로는 컴퓨터 활용 자격증이나 워드 프로세서를 추천해요. 세 번째, 동물보건사, 수의 테크니션입니다. 최근 반려동물 시장이 커짐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된 서비스나 생활용품, 장소 등이 인기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2012년 364만 가구에서 2022년 602만 가구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인 셈이죠. 반려동물 산업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가에서도 반려동물 학과 유치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대학알림이학과 정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려동물 관련 학과는 전국 8곳뿐이었지만 2023년도 기준으로는 전국 57개로 늘어났습니다. 애견미용이나 행동교정은 워낙 수요층이 두터워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지만 반려동물의 재활치료를 돕는 수의 테크니션 분야도 인기입니다. 수의 테크니션은 반려동물계의 간호사라고 불리는 동물보건사예요. 동물보건사는 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책임지는 전문가인데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진료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이며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국가공인자격시험에 통과하면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7월에는 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국회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반려동물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동물보건사 면허제도 전환과 동물보건사 역할 확대에 대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데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동물보건사가 준방역료원으로서 수의사를 도와 동물방역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장은 방역 업무를 준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으로 이양하면 동물보건 채용을 늘릴 수 있다면서 동물방역 업무에 민간 이양이 필요하다 주장하였는데요. 또한 동물의료는 동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다면서 동물의료 관련 정책을 펼칠 땐 수의사회와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려동물 학과가 3년 사이에 7배가 늘어난 만큼 동물보건사의 양성과 함께 수의사의 교원 채용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평가 인증을 받은 전문대학교에서 반려동물학과를 전공해야 하고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 연봉은 초봉 2,400에서 2,600만 원 사이이며 3년 4년 정도의 경력자는 3천만 원 선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병원의 규모나 하는 일, 경력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네 번째, 항공기조종사, 파일럿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고 해외 출입국이 자유로운 요즘 항공업계는 다시 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운항하는 비행기가 늘어나고 비행하는 시간도 늘어나는 만큼 꼭 필요한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항공기 조종사 파일럿입니다. 파일럿은 근무 시간에 비해 연봉도 높은 편이라 선망의 직업이기도 한데요. 파일럿이 되기 위한 나이 제한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나이 제한은 따로 없어요. 다만 신체 조건은 있습니다. 파일럿이 되는 방법으로는
첫 번째, 국내에 있는 항공운항과를 전공하여 경력을 쌓는 방법과 두 번째, 공군사관학교에서 파일럿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법. 세 번째, 해외나 국내 민간 조종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 중에서도 파일럿이 되고 싶어서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파일럿이 되기 위해 정규대학으로 편입을 하거나 공군 조종사로 이력을 쌓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해외나 국내 조종학교를 통해 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을 선택을 합니다. 비행학교는 조종사 훈련에 목적을 둔 기관이기 때문에 1년에서 1년 반이면 항공사 취업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기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행을 할 때 제약이 많아요. 비행 시간을 채우는데 기간도 오래 걸리고 기간이 더 걸리는 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비행 시간을 채우기보다는 대부분 미국의 비행학교로 가서 교육을 받는데요. 미국은 비행장도 많고 날씨 영향도 받지 않아서 비행 시간을 채우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비자를 받아 교관으로 취업하여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학업을 위해 발급을 받는 비자 중 M1 비자로는 합법적으로 취업이 어려워서 F1 비자를 발급해주는 교육훈련기관으로 진학하는 것이 좋은데요. F1 비자를 발급받아 비행시간을 채울 때 교관 자격으로 취업을 해서 일도 하고 비행시간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던 파일럿이 되기 위한 신체 조건은 교정시력으로 1.0 이상, 항공 신체검사 증명을 의미하는 화이트카드 1급 소지가 필수입니다. 그 외에 자격 조건으로는 필수 자격증과 타임빌딩이 필요해요. 필수 자격증으로는 1. 자가용 면장 2. 계기비행 3. 사업용 조종사 4. 운송용 조종사 이 4가지 자격증은 필수로 취득해야 하고 비행낭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요구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타임빌딩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파일럿을 준비할 때 가장 큰 단점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인데요. 파일럿이 되기 전 타임빌딩을 확보하는 만큼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기장, 기장으로 입사를 하면 그동안의 투자 비용은 회수된다고 보면 돼요. 미국에서 파일럿으로 근무를 하는 현직자의 인터뷰를 보면 신입 부기장으로 첫 입사했을 당시 초봉은 3,600 정도이고 입사 보너스가 2천만 원대라고 하네요. 총 연봉이 6천만 원대로 점점 연봉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장으로 주로 2년차에 승진을 하고 연봉이 8천만 원대이며 시니어 기장은 연봉이 3억 4억대라고 해요. 처음 오면 진짜 힘든데 잘 버텨내면은 그러니까 빨리 사람들이 이제 비행시간 쌓아서 큰대로 와우. 보통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델타 큰 회사들 다 시니어 캡틴들 40만 원 기본적으로 와우. 경력이나 회사에 따라 연봉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망 괜찮은 직업으로 4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업무 난이도가 쉽고 돈을 많이 버는 직업으로 소개를 드린 게 아닌 여러 분야 중 특성이 다른 직업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직업마다 성향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관심사가 무엇인지 적합한 직업은 무엇일지 구체적으로 고민해보시고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직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창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격증 편에서 다시 만나요.